이번은 초선열전 코너입니다. 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영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분 같이 하시는 게 또 약간 오랜만. 네. 그렇죠? 대선 끝나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이죠. 제가 네. 코로나로 또 지난번에 격리되는 바람에 예, 그래서 못 뵈가지고 예.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뭐 같습니다. 어떻게 후유증이 큽니다. 그래요? 아니 이게 예. 요미크론은 그냥 네. 단순 감기 증상이라고 많이 경미하다고 그러시는데 하는데요. 예. 이게 그 체력 소모가 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으로 복귀했는데 예. 체력이 안 올라오는데 주변이 워낙 많으셔서 물어보면 다 공통된 의견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힘들다고. 힘들다. 그래서 안 걸리는 게 좋다. 예. 장경태 의원도 안 걸리는 게 좋습니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 우리 둘이는 여전히 장 의원님과 저는 여전히 천연기념물 같습니다. 네, 네. 좋네요. 예. 요새 안 걸리는 사람은 네. 교우 관계가 원만치 않다는. 아 그런가요? 네. 저도 뭐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시죠. 어제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만남 이제 회동이 이루어졌는데 여러 가지가 좀 사실 뭐랄까요 좀 특이했습니다. 직접 여민관 앞까지 문 대통령이 나오셨고 그다음에 그리고 시간도 거의 3시간 가까이 했어요. 뭐 그리고 장제원 실장이 끝나고 나서 브리핑할 때에도 뭐 화기애애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제 이 회동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장경태 의원님 얘기 들어볼까요? 네, 쉬운 일을 참 어렵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 지금이라도 하셔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그동안 뭐 MB 사면이든 뭐 여러 추경이든 불필요하게 의제들을 노출시키면서 사실 이런 이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과의 회동을 지연시킨 측면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뭐 여러 가지 구체적 의제보다는 일단 이 여러 정권 이양기에 서로 간의 신뢰와 협력을 보다 더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정도의 자리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더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쉬운 게 일은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시면서 시간은 좀 대충 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뭐 마음이 급하신 만큼 또 돌아가시는 여유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어쨌든 어제 장제원 실장 표정이 아주 밝았어요. 네네. 예. 아주 뭐 그 광경을 뉴스를 통해서 예. 보신 국민 많은 분들은 안심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어제 같은 일이. 당연히 선거가 끝나고 예. 당선인 신분이 되면 이제 곧 전직 대통령이 되실 분을 만나고 네. 전 그 헤드라인이 좋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신문 대부분이 네. 잘했던 것은 계승해서 계속 네. 이어나가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예.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예. 라고 하는 부분과 제 경험을 많이 좀 이용해 주십시오라는 또 전직 대통령이 되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우리가 한 번도 그 민주적인 정권 교체는 이루어진 지 오래됐지만 예. 뭔가 전직과 그 다음에 있는 후임 대통령 간의 어떤 콜라보, 예. 뭐 당을 떠나서 콜라보, 그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그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일상으로 돌아가신 대통령의 모습 이런 네. 것들을 사실을 봐야 되는 세상이 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어렵게 만났는데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구체적인 논의보다 예. 전반적으로 그 모든 뭐 예를 들면 용산 이전이나 이런 것들은 당선자의 의지가 중요하고 예. 청와대는 협조하겠다 등등 많은 부분 이슈가 됐었을 거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와 논의를 통해서 방안을 찾자라는 큰 틀을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두 분이 그렇게 소위 말한 합이 맞아주시면 예. 밑에 있는 실무들은 이제 아주 긍정적인 방향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구나라고 시그널을 받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어제는 아주 의미 있었던 회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에서는 브리핑하지 않았고 장제원 당선인만 비서실장만 네네.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 어쨌든 내용 좀 들어보고 행간에 뭐가 좀 있을지 한번 우리 분석해 보시죠. 네. 2시간 36분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많이 도와달라고 말씀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저의 경험을
많이 활용해달라,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 문제를 잘 관리해서 정권을 이양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해서 정권을 인수인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MB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네, 예. 없으셨고 소위 인사를 정권 말기에 중요한 곳에 네. 소위 말하는 낙하산 알박기 인사 이런 걸로 표현되는 네. 것들에 대한 신경전이 되게 컸었고 특히 예. 감사원 위원 선임에 대한 부분이 아주 끝까지 첨예하게 갔었는데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냥 강론으로 사라진 채 크게 전직이 되실 예. 그리고 앞으로 오실 대통령 간의 큰 틀에서의 화합과 협조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장경태 의원께서는 장지원 비서실장 얘기 중에서 어떤 게 좀 딱 눈에 띄었습니까? 별거 없었습니까? 예. 뭐 일단 매우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네. 많이 받고요. 예. 어찌되었건 뭐 구체적 사안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뭐 현직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네. 인수위와 당선인의 의지를 충분히 배려하시겠다라는 의지를 좀 확인하신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리고 이것도 뭐 50조 원 추경 있잖아요. 네. 뭐 이것도 얘기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를테면은 그러면은 사실 근데 그동안 그 전에도 사실은 여야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거의 네,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다만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게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이 정도까지 얘기가 진행이 됐으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뭔가 좀 뭐 자세를 좀 바꾸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윤석열 당선인께서 하셔야 되는 거론하시고 추진하셔야 될 의지의 1호라고 한다면 사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또 방역 지원 50조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집무실 이전, 용산 이전에 좀 밀린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어찌되었건 이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제도들, 방안들을 이제 여야가 함께 이 부분은 뭐 정쟁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함께 공의 논의해서 2차 추경 2022년도 1차 이제 이미 통과됐으니까 2차 추경에 대해서 좀 더 발빠르게 논의했으면 좋겠다. 또 저희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직후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논의를 시작하는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표현 있지 않습니까?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장제원 실장이 전했거든요. 네네. 뭐 이 정도면은 뭐 조만간 뭐 이를테면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예비비 이것도 승인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비 부분도 승인되는 부분으로 갈 거라고 지금 전망은 하고 있고요. 예. 아까 추경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보태면 매번 국회에서 손실보상이든 방역지원금이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추경에 대해서는 이견을 단 적은 여야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계속 첨예했고 이번에도 그 부분은 좀 좁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국가에서 이 채권을 다시 한번 또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가 1000조 시대를 열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만 400조가 됐어요. 그래서 50조가 되면 450조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출 구조를 좀 조정을 해서 빚을 계속 미래 세대를 생각했을 때 늘리는 것이 방법이 아니니 기 잡혀 있는 예산 쪽에서 조정을 하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불가능하다. 원래 하기로 한 사업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출 구조 조정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립할 게 아니라요. 하기로 한 것을 전부 없애고 50조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전체 지출 조정으로 갈 수는 없지만 최대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면서 지출 조정을 하고 그래서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야 될 것은 네. 얼마냐 이런 노력을 지금 경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 규모는 좀 최소화하면서 그렇죠. 지출 구조 조정 쪽으로 중심으로 네.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희태 의원께서? 50조 원을 국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 조정만으로 한다. 50조란 돈이 뭐 지금 폐지하고 싶으신 여가부 같은 거 1조 5천억밖에 안 되고요. 웬만한 큰 부처 예산, 뭐 국방부, 국토부 정도 돼야 50조가 넘습니다. 네. 서울시 1년 예산이 50조인데 이 정부 세출 구조 조정만으로 50조를 마련한다. 이거 자체가 아무튼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또 세심하게 또 면밀하게 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과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도 이제 앞으로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이 되실 테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또 저희도 점검하겠습니다. 아니 예. 개인적으로 제가 그 예산들을 좀 봤는데요. 예. 50조를 전부 지출 구조 조정해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게다가 네. 시간이 네. 넉넉하면 모르겠는데 1, 2개월 안에 결과치를 내야 되기 때문에 100%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그런 식의 노력을 하지 않고 국가 부채를 계속 높아지게 그것만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예. 시일 안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최소한의 예. 그 국채 발행 부분에 솔루션이 뭔가 이것을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잠깐 또 그 집무실 얘기했었는데 네. 뭐 이 정도면은 뭐 예비비 승인 나고 그러면 그 윤한홍 의원이 뭐 그 승인 나면은 뭐 최대한 빨리 뭐 한 달 반 정도면 뭐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그 용산 집무실 네. 이거를 여기서 취임과 함께 거기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가능해 보이는데요. 뭐 예, 예.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예. 뭐 이거가 필요하고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막상 현장에 들어가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 네.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쉽게 수월하게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다시 청와대로 짐을 넣었다가 얼마 뒤에 짐을 뺐다가 이런 네, 것보다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맞춰보자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청와대 쪽에서 협조적이지 않는 좀 강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예. 진도를 확실히 빼지 못하고 사실 예비비가 없이 물리적인 일정 외에 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병행해서 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미팅 이후로 조금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좀 구체적인 이사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지원 비서실장 어제 얼굴이 표정이 아주 밝았던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장희태 의원님? 뭐 496억 신청을 하셨는데 네. 뭐 인수위와 관련된 업무나 뭐 한 달이라고 하셨지만 아마 이사 기간을 의미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되었고 국방부로 가시는 이유도 한 달 만에 옮길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도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EMP 방어 시설을 포함한 보안 시설 또 여러 국가안전 보안 또 통신망 등의 이전과 정상화까지 많은 뭐 시간은 필요하실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좀 제외하시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좀 더 저희가 뭐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하시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한 달이나 한 달 반 안에 이사할 수 있는 곳이 용산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거보다 네. 사실 이 방호나 보호 시설이 설치돼 있거나 네.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예상 지역입니다. 네. 근데 그게 서울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광화문이 청와대와의 거점에서 네. 먼저 1차적으로 역대 그 당선인들도 대부분 다 광화문을 고민을 하셨고 네. 광화문 내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셔서 어쩔 수 없이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로 그냥 마음을 꺾으셨던 건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한 게 뭐냐면은 광화문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예. 최소한의 투자와 청와대와 유사한 그런 시설이 갖추어진 것이 서울 시내 어디이며 예. 또한 그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는 그리고 수평적 리더십 그다음에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오픈된 형태의 소통이 가능한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거점이 사실은 많지 않고 그 예상 장소, 후보 예. 장소가 다행히 많은 것을 갖추고 있었고 군의 일부가 이미 수방사로 이동한 예.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네, 네.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이만큼 얘기 나누시고요.
잠시 뒤에 광고 듣고 돌아와서는 아무래도 장경태 의원께서 더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초선열전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지금 4부입니다. 자, 장경태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영 국민의힘 의원과 계속해서 초선열전 열띤 토론 벌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찰에서 3년 만에 이걸 또 뭐 캐비넷에서 꺼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3년 만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서 한전 산하에 4개 공기업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일단 장경태 의원님. 일단 산업부 관련돼서 원전 관련은 뭐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렇게 이 출범도 하기 전에 이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검찰이 이 산업부 압수수색과 이어서 삼성전자 압수수색 이렇게 각 부처 공직자들 대상으로 또 대기업 또 대한민국 대표 기업 대상으로 이렇게 약간 압수수색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네. 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와 또 이 현재 가장 큰 대기업 또 대표 대기업을 압수수색하면서 예. 과연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철학을 뭐라고 이해하실까 이렇게 참 우려가 되고요. 이왕이면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혁안들이 있었고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검찰 개혁에 동의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그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걸맞게 검찰이 좀 더 움직이셨으면 어땠을까? 정말 출범 전부터 이렇게 빠르게 뭔가를 하셔야 될까 이렇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이영우 의원님 이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거 보고 받고서 참 빠르네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거는 뭐 이 검찰 본색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시각이 들어간 발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제 네. 그 발언만 보면 네.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예. 저는 왜 빠르다라고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네. 고발장이 접수된 게 3년 전이었어요. 네. 3년 전이었는데 그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예. 그것이 1심에서 유죄받고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예. 검찰이 이걸 지체를 했어요. 그래서 네. 올 1월에 대법원에서마저 최종 확정으로 유죄가 되고 2년형을 받으니까 예. 그러면 대법원까지 갔으니 이제 조사를 시작하겠다라고 검찰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아니 무슨 밀린 숙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을 예를 들면 당선자가 나오니 갑자기 그 국민의힘의 좀 예. 편향적인 검찰의 뭐 수사 진행이 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이건 완전히 오해인 게 예. 3년 전에 접수된 고발장을 사실은 빠르게 이 정권 안에서 수사를 끝내서 결과를 네. 내셨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수사가 날 때도 범죄형의 행위가 유사한 게 나면요. 예. 동시다발로 수사를 보통 하거든요. 근데 예. 굉장히 이례적으로 예.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결과가 무려 대법원 판결까지 3년 동안 날 때까지 그 결과 추이를 지켜봤다가 유죄로 최종 확정되니 예. 그러면 관련된 유사한 것들을 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빠른 게 아니라 예. 왜 이제서야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예.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예.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예. 장관이부터 김기춘 비서실장까지 전부 유죄 받고 감옥을 가셨는데 예. 이게 모든 게 똑같은 잣대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게 아니라 무엇이 빠른지 모르겠는데 예. 박범계 장관은 그나마 이번 정부 내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그래도 남은 임기 내에 수사에 착수하거나 종교를 보고 떠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기조를 말씀하셨야 했던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빠른 애가 아니라 왜 이제야? 왜 이제야죠? 이게 맞다고요?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선거 전에 하셨어야죠. 그리고 만약 진짜 3년간 정말 수사의 필요성을 검찰이 스스로 느꼈다면 빨리 선거 전에 하셨어야 되는데 예. 검찰이 정치적이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출범 전에 충성 경쟁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우려를 좀 진짜 진심으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검찰총장도 그 민주당 쪽 인사이시고 법무부 장관도 아주 이례적으로 지금 양쪽이 정치가이셨던 분들이 들어가신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였거든요. 네. 게다가 검찰 개혁하시겠다고 굉장히 강도 높은 인사 이동과 자천과 막 그런 수위를 하셨는데 그 안에서
당연히 진행돼야 될 수사들이 지체돼 가지고 3년 뒤에 대해서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시면은 전 그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얘기 좀 해보시죠. 그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요. 이게 뭐 이를테면은 그동안 착용했던 뭐 의상, 뭐 소품 이런 게 178개 정도 된다. 근데 이렇게까지 물러나는 그 정권의 영부인의 옷값이 시비거리 된 적이 있었습니까, 장현님?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리고 뭐 논두렁 시계 시즌 2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의원께서는? 이 의혹은 논란은요? 아니, 저는 처음에 이게 원래 정치권의 이슈가 아니라 네티즌 간의 이슈였어요.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영부인을 하신 분이신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옷값 얘기를 가지고 예. 좀 크게 확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네네.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이슈가 점점 커지면서 또 본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특활비 보통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퍼스트 레이디들이 모든 옷을 본인 돈으로 네. 사게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합니다. 다만 외교 순방을 갈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국가적인 임무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특활비든 그 내에서 옷을 네.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보통 역대 영부인들은 그 임기 중에 한 20번 정도 예. 외교 순방을 가셨는데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48번 예. 가시니까 뭐 왜 많이 갔냐 그런 걸 차치를 두고라도 네. 뭐 가셔야 될 이유가 있어서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의상이 좀 많이 들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관련해서 그 시민단체가 4년 전에 공개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 예. 예. 법원이 이 부분들을 계속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그 산업부 블랙리스트처럼 예. 계속 지연을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4년이 지나서 공개해라가 된 겁니다. 이제 예, 와서. 그러니까 예. 이게 임기 말에 갑자기 정치적 공세를 한 게 아니라 무려 예. 4년 전에 대한민국의 그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 대해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시민단체가 한 것을 예. 소위 뭉개고 계시다가 이제 법원이 판결을 하신 거예요. 예. 해가지고 공개해라. 이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바로 청와대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예. 국가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되고 국가 그 이익에도 예. 국익에도 해칠 영향이 있으니 못하겠다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정치권이 들어간 거죠. 예. 끊임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정보도 공개를 투명하게 하시고 국민 소통하시겠다고 했는데 예. 심지어 법원이 판결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겠다 그러면서 항소를 했어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거고요. 예. 전 한 가지 아쉬운 게 정치권이 무의미한 걸로 부메랑을 만드는 일이 있는데 실제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유일한 예. 여성 대선 후보였습니다. 예. 2012년에 후보였을 때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지금 김정숙 여사 옷을 다 이렇게 캡처해서 하듯이 예. 공격이 엄청 심했었고요. 예. 그 임기 말에 나오실 때도 4년 동안 쓴 옷값이 뭐다. 그다음에 그 증거는 이렇다라고 민주당이 먼저 시작했던 공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그거에 의원님 대한 부메랑이 시간이 아닐까는 안타까움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장영태 의원님 오늘 말씀 많이 못하셨는데. 자, 장 의원님. 예. 정말 이 국비급 외교 순방과 관련된 의전 비용에 대해서 뭐 참 안타까운 공세라고 보고요. 정치권은 이럴 때일수록 좀 성숙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와대 특활비와 관련된 논의가 있지만 사실 가장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것은 검찰총장 시절 쓰셨던 네. 147억에 대한 특활비 공개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네. 뭐 국정원과 청와대는 보안상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검찰 같은 경우는 뭐 보안상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안보와 직결된 부처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정말 이 특활비와 관련된 이 공개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예. 뭐 검찰총장 시절 사용하셨던 특활비를 공개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만약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로 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과 별개로 의전 비용에 대한 투명 공개를 원하신다면 관련 입법을 발의하셔서 앞으로 차기 정부부터서 당연히 적용될 수 있도록
스스로 솔선수범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 좀 더 이것도 시간을 드릴게요.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장현 그 검찰 개혁 이거 그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가능하겠습니까? 완수가? 사실 검찰은 그동안 네. 기소권을 독점으로 하면서 네네. 사실 독점하면서 준 사법기관으로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정말 수사도 본인들이 하고 기소도 본인들이 하고 유무죄를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판단해서 기소를 하셔야 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소가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 폐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민주당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처치하고라도 정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예. 뭐 이 개혁이냐, 뭐 진보냐, 뭐 보수냐 이런 논쟁이 아니라 예. 국민께 약속드렸던 대로 이 검찰의 수사 기소는 좀 분리되는 게 예. 적절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초선 열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영 국민의힘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